보통 경영진들이 참석하는 경영전략회의를 보게 되면 그 텍스트 중심의 보고서는 많이 없습니다. 다 엑셀 중심으로 수많은 그래프와 수많은 박스 안에 숫자들만 배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경영진들이 저 숫자를 갖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앞서서 이제 회계가 단순히 그냥 회계라고 생각하면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네. 결과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이고 그거를 이제 숫자 기반으로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예. 그래서 이 직장인들이 대부분 또 보고서를 씁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좀 윗사람들한테 상사한테 사랑받는 보고서 이렇게 회계 기반한 네. 커뮤니케이션 이런 것들을 잘 담아서 쓸 수 있는 훌륭한 보고서 어떻게 작성하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항상 경영진들이 얘기하시는 게, 그래서 결론이 뭔데? 엘리베이터 안에서 1분에서 5분 안에 결론을 낼 수 있는 보고를 해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정확한 팩트를 보고를 하면 내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겠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결국은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경영진이 빠른 판단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보통 우리가 보고서를 작성할 때 굉장히 많은 텍스트 중심으로 작성을 하고 그 텍스트 안에 숫자들을 넣어서 보고를 하는데, 실제로 경영진들이 보시는 보고서, 특히 상사들이 보는 보고서는 텍스트에 대한 부분을 보지는 않습니다. 주로 보는 게 이제 숫자에 대한 부분을 바로 직관적으로 파악을 해서 네. 거기에 대해서 비용을 얼마큼 줄일 수 있겠네? 매출을 더 늘려서 이익을 얻을 수 있겠네라는 중심을 보기 때문에 숫자 중심의 보고서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 예로 든다고 하면 보통 경영진들이 참석하는 경영전략회의를 보게 되면 텍스트 중심의 보고서는 많이 없습니다. 다 엑셀 중심으로 수많은 그래프와 수많은 박스 안에 숫자들만 배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경영진들이 저 숫자를 갖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저 숫자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 저 숫자를 어떻게 줄일 것인가. 그러한 숫자들은 경영진들은 본인들이 원하는 정보를 정확히 파악을 하고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경영진이 원하는 것은 이러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회계의 기준에 맞게 보고서를 숫자 중심으로 구성한다고 하면 조금 더 빠르고 정확한 의사결정을 받을 수 있는 보고서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좀 엑셀을 잘 해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목표 판매 잘 팔겠습니다. 그런 것보다는 당연히 약간 목표 매출을 기록을 해야 되고, 이걸 위해서 몇 시간 동안 어떻게 팔 것인지, 생산 라인 쪽에서는 몇 시간 동안 몇 개를 만들어서 한다든지, 이러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분량률을 낮춘다든지, 이런 식으로 약간 좀 숫자 중심으로 계속해서 보고하는 게 중요하다. 그런 말씀이시겠네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계가 좀 어렵긴 하잖아요. 네. 그래서 특히나 이제 커뮤니케이션 용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근데 그래서 회계의 용어를 어느 정도 잘 알고 있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게 이제 그 용어를 기반으로 커뮤니케이션이 발생하는 거니까. 그래서 직장인들이 꼭 알아야 하는 회계 용어 몇 가지만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회계 용어는 처음에 굉장히 낯설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회계를 접근하시는 분들이 이게 우리나라 말인가 할 정도로 조금 복잡하고 어려운 일이 많이 많은데요. 사실상 가장 기본적으로 경영진과 할 수 있는 용어는 이제 계정 과목에 대한 용어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손익계산서에 사용되는 계정 과목의 구성과 재무상태표의 계정 과목의 구성이 서로 다릅니다. 네. 서로 상이하고 다른 상황인데, 이런 계정 과목에 대한 내용을 조금 이해하시는 게 먼저 좀 급할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 계정 과목은 모든 회사마다 공통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 쓰는 계정 과목과 다른 회사 쓰는 계정 과목이 다르지 않습니다. 심지어 우리 회사 쓰는 계정 과목, 경쟁사가 쓰는 계정 과목은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통적인 기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계정 과목을 먼저 이해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굳이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되게 어렵잖아요. 네, 어려운데 그 개념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급여, 복리후생비, 포장운반비, 회의비, 이러한 접대비 이런 용어들이 있는데요. 사실 직관적으로 알아듣긴 하지만 회의비와 접대비의 차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은 좀 설명하기 어려운 게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경영진들도 똑같이 다 외우고 있지는 않고요. 다만 자기가 필요로 하는 부분만 그때그때 가져와서 이제 그 정보를 만들어서 사용을 하는 상황입니다. 다만 중요한 거는 영업이익, 단기 순이익에 대한 차이라던가, 그리고
우리 회사에서 개정 과목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개정 과목이 무엇인가? 그리고 변동비 중에서도 어떤 개정 과목의 금액이 가장 큰가? 고정비 중에서도 어떤 게 가장 큰 개정 과목인가? 그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사실 손익계산서 상에 나와 있는 용어들은 딱 보면은 어떤 의미인지는 대략 알겠네요. 예. 구체적인 그런 차이를 좀 알아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검색을 해본다든지 그런 방법을 활용을 하면 되겠네요. 다만 그 손익계산서에 쓰이는 개정 과목과 재무상태표에 쓰이는 개정 과목이 서로 다릅니다. 그렇죠. 네. 실무에서는 손익계산서에 어떤 비 이런 비용 구조로 많이 업무에 적용하고 있는데요. 네. 경영진들은 재무상태표를 중요하게 여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왜냐하면 자본에는 어떠한 계정이 이익잉여금이라는 계정을 상당히 많이 보시는 게 있고, 그 부채 중에서도 뭐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그 중에서도 이제 유동부채 중에서도 뭐 매입채무 뭐 이런 용어들이 좀 사용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당장 갚아야 될 부채 중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재무상태표의 그 유동자산 중에서도 뭐 현금, 그 다음에 뭐 보통 예금은 당연히 아시겠지만 외상매출금이라던가 매출채권 등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은 용어에 대한 개념만 이해하신 다음에 그 숙지를 하고 계시면 경영진들이 동일하게 이제 어떤 보고서를 쓸 때 같은 용어를 사용할 수 있는 걸로. 그러니까 일반 직원들이 잘 보는 건 아닌데 네. 경영진들이 잘 보니 네. 약간 보고서를 올릴 때 그런 용어를 활용을 해서 뭔가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은 더 좋다, 이제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또 용어적인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또 최근에 출간하신 책을 참고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년 차 직장인이시기도 하잖아요. 근데 아시다시피 최근에 그 사회에서 좀 새롭게 좀 뜨고 있는 세대가 있어요. MZ세대. 예전 9세대와는 좀 다른 그런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실제 현장에서 보시는 그 MZ세대는 또 어떤지, 그리고 이 독특하잖아요, 아무래도.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MZ세대들을 잘 관리할 수 있는 관리자의 팁 뭐가 있을까요? 지금 말씀하신 MZ세대 같은 경우는 그 굉장히 그 능력과 실력이 출중합니다. 제가 직장 생활 처음 했을 때와는 다르게 기본적으로 뭐 어떤 업무에 대한 그 스킬이라던가 능력, 그리고 이런 분들이 상당히 월등한 상태에서 입사를 하신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조직 내에서 상사의 마음을 이해하려는 부분이 조금 부족한 상황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흔히 일머리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 직장 상사들이 원하는 게 과연 뭘까? 직장 상사의 시간을 줄여주려고 어떤 부분을 좀 노력해야 될까 하는 부분이 좀 약하지 않나 하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이제 자기 중심의 업무를 하는 거는 당연히 그거는 하고 있지만, 그 자기도 어차피 그 위치에 올라가고, 자기도 그 세대도 어차피 진급을 해서 관리자가 되고 올라가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이해심이 필요한데요. 그렇기 위해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상사의 마음을 아는 게 중요하고, 그거는 바로 상사의 업무 시간을 줄여주는 그러한 부분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시간을 줄여줄 것인가? 상사도 마찬가지로 나와 같은 업무를 하고 있고요. 내가 올린 보고서를 상사도 판단을 하고 동일한 상사, 그러니까 상사의 상사겠죠. 똑같이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나의 보고서를 통해서 상사가 빨리 이해를 하고 그 보고서를 수정 없이 바로 위 상사에게 보고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 역량을 갖추는 게 중요한데, 그러한 부분들은 결국 회계로 구성된 보고서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텍스트로 구성된 보고서들은 상사가 또 수정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상사의 상사는 텍스트보다는 숫자 중심으로 많이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내 위치에서 어느 정도 숫자로 구성이 되고 그거 회계 기준에 맞춰진 보고서로 보고를 한다고 하면 상사는 그 보고서를 통해서 바로 자기의 위의 상사에게 그대로 보고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사실 어떻게 보면 시간을 서로 간에 줄일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역시나 처음부터 끝까지 회계적으로 잘 수치적으로 하는 그런 부분이 회사 생활을 잘하는 그런 지름길인 것 같습니다. 끝으로 또 이렇게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자유롭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회계에 대해서 처음에 이제 어렵게 접근을 많이 하시는데요. 저도 현장에서의 어떤 그 교육을 통해서 많이 질문받는 게 있습니다. 회계를 꼭 배워야 되느냐? 회계를 모르고 살아가면 안 되냐? 너무 어렵다라는 질문을 많이 받는데, 그 회계는 어떤 그 절대적인 목표는 아니고요. 내가 직장 생활을 잘 해나갈 수 있는 하나의 도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하나 예를 들면 그 출장을 간다는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출장이 근거리가 아니라 먼 지방으로 출장을 갔을 때 제가 이제 만약에 운전을 못한다. 그러면 일단은 기차표를 끊어야 되고 그 지역에 내려서 버스 시간을 확인해야 되고 이동 거리를 계산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맞춰서 내가 수동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데요. 반대로 내가 운전을 할 줄 안다라고 하면 차를 이용해서 원하는 시간대에 그 지역으로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회계를 한다는 것은 운전을 한다는 것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동적으로 남에 의해서 움직이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시간대에 내가 원하는 능력으로 이제 움직일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월 30일에 또 사이다 경제에서 또 클래스를 또 진행을 해 주시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시간 관계상 또 용어라든지 구체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많이 못 다뤘어요. 그래서 네네. 그 시간에 여러분들이 꼭 관심 있으시다면은 신청을 하셔가지고 또 이렇게 작가님의 또 회사 생활을 잘하는 방법, 네. 또 회계에 기반한 보고서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잘 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정엽 작가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